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에어팟을 꼈거든요. 9시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9시부터 시작할게요. 9시가 벌써 돼버렸네. 혹시 책 다들 읽고 오셨나요? 사실 안 읽고 와도 괜찮긴 한데, 원래는 제가 이걸 유튜브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위해서 제가 채널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하나도 안 올렸잖아요. 라방용으로 만든 거라서. 그래서 그 라방을 하려면 유튜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이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채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할 것 같고 좀 영상을 올려야지 그 승인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무 영상도 안 올렸는데 구독자만 1000명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라이브 스트리밍 승인이 아직 안 났어요. 유튜브 상에서. 화면은 제가 일부러 껐어요. 제가 이게 책 라방이라서 굳이 제 얼굴을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안 보시는 게 좀 더 집중이 잘 되실 것 같아가지고 책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소리만 있게 했거든요. 근데 혹시 주변 소음이 들리거나 그러진 않죠? 다들 책을 안 읽어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안 읽어 오셨을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제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공감해서 이 책을 선정한 건 아니고요. 솔직히 좀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좀 고전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고전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미루다가 못 읽은 사람. 근데 고전을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평소에는 과제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문예창작과를 나왔는데 문예창작과 나오면 고전을 과제 때문에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제 때문에 억지로 읽으면 이 책 자체를 내가 즐기면서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책 쇼핑을 할 때마다 그런 고전책을 꼭 사요. 한 권씩은. 제가 책 쇼핑을 한번 하면 한 10만원씩 하거든요. 근데 그 10만원씩 할 때 약간 고전책을 한 권에서 2권 정도는 꼭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읽지 않으면 고전은 잘 안 읽게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물론 고전 책들이 엄청 옛날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의 기술도 그렇거든요. 이 책이 언제 쓰여진 거지? 이게 1950년대인가? 그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뭐 거의 한 70년 전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읽었을 때 지금 시대적 관념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읽다 보면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전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는 한국 문학을 읽잖아요. 옛날 한국 문학을 읽잖아요. 예를 들면 운수 좋은 날 같은 거. 그런 거 읽다 보면 거기서 김첨지가 막 와이프한테 대하는 행동이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좀 황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라이브는 다시 보기 남겨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전이 꾸준히 읽히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시대적인 관념을 관통하는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전이. 그래서 지금 시대에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전 책들이 아직까지 읽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쉬운 책은 아니지만 첫 번째 독서 모임으로 한 이유가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잘 안 읽게 되잖아요. 저도 이 책을 읽는데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막 대학교 다닐 때도 조금 읽다가 안 읽고, 조금 읽다 안 읽고. 근데 이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독서 모임 자체를 엄청 무겁게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저희끼리 책 감상? 제 생각도 말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말하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읽고 감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사실 막 수업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은 바로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처럼 막 읽다 안 읽다 읽다 안 읽다 이렇게, 근데 전 물론 당연히 이걸 해야 되니까 끝까지 읽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고전책으로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부담을 안 갖고도 이 책을 좀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통해서 제 모습을 보여드린 점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되게, 제 생각을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뭐, 언니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고민 상담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는 사실 뭐, 그런 고민 상담, 개개인의 고민 상담은 할 입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개인의 사연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도 이 책의 모든 점을 동의하진 않는다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를 넘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봐보자라는 뜻에서 이 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려면 어떤 자세로 사랑을 대해야 되는지 철학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읽다가 진짜 많이 잤거든요? 읽다가 한 10장 읽고 잠들고, 한 10장 읽고 잠들고 이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국 서적들이 그래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에 따라서 진짜 읽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문장 자체가. 워낙 이게 같은 언어가 아니니까 번역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그래서 특히나 철학책이나 어려운 책들은 그 번역체로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저만 떠드나요? 여러분들도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제가 이제 댓글도 읽으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번역체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아무튼 좀 제가 읽은 내용 중에서 좀 좋았던 구절들을 꼽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장이 사랑은 기술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보면은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선정 이유는 제가 이미 벌써 다 말을 해버렸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선정 이유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제 방으로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이 책의 저자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사랑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받는 입장으로 먼저 사랑 받고 싶다가 되게 큰 욕구잖아요, 사람들이. 사랑 받고 싶어 하는, 뭐, 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아니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대부분 그런 갈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사랑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입장으로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는 입장으로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자세가 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결론까지 나오는데,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라는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일단 처음부터 명시를 하고 가요. 첫 장부터. 이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정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개인으로서든 인류로서든 결정되어 있는 본능처럼 결정되어 있는 상황으로부터 비결정적이고 불확실하며 개방적인 상황으로 쫓겨난다. 확실한 것은 과거뿐이고 미래에 확실한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래 있던 세상에서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몸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분리를 경험을 하면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분리라는 게 우리한테 약간 그 불안감을 주는 거죠. 태생부터 우리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 분리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식은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인간의 실존을 견딜 수 없는 감옥으로 만든다. 인간은 이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서 밖으로 나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과 또한 외부 세계와 결합하지 않는 한 미쳐버릴 것이다. 어떤 분이 소리랑 영상이 안 나오신다는데 다른 분들은 다 나오시죠? 혹시 또 끊긴 줄 알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외로움을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감옥이라는 게 고독이나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외로움이나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를 하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그런 고독? 분리 경험은 불안을 일으킨다. 분리는 정녕 모든 불안의 원천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 힘을 사용할 능력을 상실한 채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다.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네요. 화면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이거를 고정을 해놔야겠다. 화면은 원래 없습니다. 이걸 하고 이거를 고정을 어떻게 하지? 고정. 핀. 고정해놨어요. 제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읽는데. 그러므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것. 세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계라는 거는 이 세계에 있는 사물과 사람들. 그리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반응 능력 이상으로 세계가 나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리는 격렬한 불안의 원천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랑의 갈구가 고독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도 요즘 고독이라는 말에 꽂혔는데 인생의 거의 모든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에서 온다. 라는 말이 인상 깊다고 하셨는데,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고독을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고독을 벗어나는 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런 자세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고독,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고독을 벗어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인 거고. 아무튼 근데 이 책에서 정의하는 고독은 약간 그런 거였어요. 스스로 벗어나야 하는 그 감옥, 분리의 감옥을 고독으로 정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시지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모든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라는 게 스스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극복하려는 거,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불행을 만든다가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이다. 이 목적의 실현에 절대적으로 실패할 때 광기가 생긴다. 우리는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물러남으로써 분리감이 사라질 때 완전한 고립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인간이 분리되어 있던 외부 세계도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 고독을 벗어나려면
이 분리라는 자체를 초월해야 되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분리감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러니까 분리라는 그 고립감마저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이 분리를 요즘에는 한국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overcome. 분리라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사랑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부터 사람들이 그 고독을 어떻게 극복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대마다 그리고 사랑의 방식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데,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사랑을 정의하는 것도 이 저자는 그 건강하고 올바른 사랑이 아니면 다른 거는 이제 사랑으로 정의하지 않은 채로 이제 이 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이 책 안에서는 올바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의 사랑들에 대해서 먼저 이론으로 파헤치거든요. 인간은 동일한 문제, 곧 분리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어떻게 결합하는가, 어떻게 자신의 개체적 생명을 초월해서 합의를 찾아내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종교와 철학의 역사는 이러한 대답이고, 이러한 대답이 한정되는 동시에 다양화되는 역사이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종교나 철학도 그 우리가 분리라는 고독을 벗어나려는 그 노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시 민족의 여러 가지 의식은 이러한 유형의 해결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 계속 해도 채팅도 계속 치셔도 돼요. 제가 꼬박꼬박 채팅 읽으면서 할게요. 저만 너무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혹시 지루하진 않으시죠? 채팅이 너무 잘 안 올라가고 너무 조용해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처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사랑을 극복하는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잘 듣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집중하느라. 이러한 의식은 공동으로 거행됨으로 집단과 융합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이 이러한 해결을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도치적 해결에는 성적 경험이 밀접히 관련되거나 혼합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옛날에 진짜 옛날,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옛날이라는 거는 거의 막 뭐라고 해야 돼? 부족사회를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마다 그게 통용되는 행동들이 있고 통용되지 않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부족사회에서는 근친상간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근친상간 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부족사회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이런 고독을 부족사회에서는 약간 성적인 의식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봤을 때는 막 그런 뭐라고 해야 돼? 막 이렇게 말해야 되나? 집단 성관계나 이런 게 우리 지금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랑 다르니까 지금의 그런 도덕적인 관념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족사회에서는 그때는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살던 시대니까 그게 막 지금 시대나 그런 성관계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갖지만 그때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성적 도치로 그거를 극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같은 동일한 해결책을 이러한 공동 관습으로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문화권에서 사는 개인이 선택할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관습으로 해결이 될 때는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안 생긴대요. 그 시대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부족 내에 공통된 관습으로 행해지는 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은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므로 심지어 미덕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방법이고 무당이나 사제에 의해 인정되고 요구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껴야 할 까닭이 없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또 이제 그런 거를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또 도덕적 관념이 생기면서. 그랬을 때 이제 또 개인이 선택하는 형태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다. 하지만 도취 상태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들은 더욱 심한 불리감을 느끼며 더욱 강렬하게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알코올릭이나 마약 중독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고독을 극복하는 그런 행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족사회가 지나가고 나면 부족사회에서는 어떤 그런 집단 성관계나 그러니까 사제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부족사회는 그런 부족장도 있고 사제도 있고 약간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서는 그 사제에 의해서 뭔가 종교적 의식으로 인해서 이제 성관계가 단체 성관계, 집단 성관계 같은 그런 게 거행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그런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수단이었던 건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도덕적 관념이 변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선택한 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인 거죠. 그런 고독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고독을 극복하는 형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적 도취는 어느 정도 분리감을 극복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형태이며 고립된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답이 된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분리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개인의 경우 성적 오르가즘의 추구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기능을 떠맡게 된다. 이것은 분리에 의해 생긴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절망적인 노력이며 결과적으로는 분리감을 더욱 증대한다.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단 한순간을 제외하고는 두 인간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어떤 분이 이거 미드소마 생각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족사회에서는 그 사제에 의해서 그 단체 성관계든 뭐든 진행이 되고, 그때는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죄책감 없이 했겠지만, 그런 사회가 아닐 때는 이제, 개인의 이제 성관계로서 해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한순간을 제외하고는 두 인간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한순간이라는 게 오르가즘의 순간인 것 같은데, 그런 절정의 순간 빼고는 사실 정말 육체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 건데, 고독이란 건 육체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결핍인 거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결핍을 육체의 결합으로서 극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일치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욕구조차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따르고 있으며 자신은 개인주의자이고 스스로의 사고의 결과로 현재 견해에 도달했으며 자신의 의견이 사람들 대부분의 의견과 같은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은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저는 이 말이 좀 웃겼던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자기가 특별하고 싶어 하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나만의 취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사실 그런 것도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획일화된 여러 가지 취향에 내가 그냥 하나의 소속일 뿐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착각이라는 거야. 나는 특이해. 내 취향은 특이해. 나는 나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게. 그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일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매니아끼리 모이는 성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좀 마이너 취향이야. 그러면 또 마이너 취향인 그런 그룹에 가겠지. 그런 사람들이랑 모여서 또 마이너 취향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 취향을 가져도 소속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든.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소속감이나 일치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난 좀 특별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만들어진 취향인 거고. 만인은 각기 목적이고, 목적인 한에서만 동등하며 서로의 수단이 되는, 이건 뭐였냐면,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평등은 인간이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그 평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거든요. 아, 나 진짜 너무 웃겨. 어떤 분이 민트 초코 같은 사랑. 맞아, 민트 초코. 아, 이거 잠깐,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난 민초파야. 이러지만 많은 민초파가 있잖아요. 나는 뭐, 얼주가야. 막 그런데 맨날 이런 거 있잖아. 얼주가 회원님들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그런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얼주가 모임, 회원님들을 찾고 민초파를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엔 다 그런 거인 거죠.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개인의 독자성이 있음에도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찾으려면 어떤 평등을 이뤄야 되는 건데, 평등은 인간이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하면 만인은 각기의 목적이고 목적인 한에서만 동등하고 서로의 수단이 되는 일은 결코 없다. 계몽주의 사상에 따라 여러 학파의 사회주의적 사상가들은 평등을 착취의 폐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이용의 폐지로 정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착취할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동등한 관계만이 평등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짚는 거는 이게 1950년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이런 자본주의가 활발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딱 그 시대에 이제 쓰여진 거죠.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변한 어떤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때의 자본주의도 지금의 자본주의랑은 또 다른 점이 있겠죠? 너무 옛날에 쓰여진 책이니까. 어쨌든, 근데,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등의 의미가 달라졌다. 이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말은 자동 인형의 평등, 개성을 상실한 인간들의 평등을 말한다. 오늘날 평등은 일체성보다는 오히려 동일성을 의미한다. 평등은 추상적 동일성, 곧 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같은 오락을 하고,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감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민초파, 얼주가 모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이제 공장화, 어떤 시스템화, 이제 규격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게 멀리서 보면은 취향이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다들 개개인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동일하게 찍어낸 여러 가지 취향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 그러니까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에게 대집단 속에서 마찰 없이 원활하게 일하도록 서로 동일한 원자적 인간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두 동일한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각기 자신의 욕망에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이, 이 공장 같은 세상이 돌아가려면 우리가 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너네는 틀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 여러 부품 중에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부품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활동은 일정하고 기성품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투적 생활의 그물에 걸린 인간이 어떻게 자신인 인간이고 특이한 개인이며 희망과 절망, 슬픔과 두려움, 사랑에 대한 갈망, 무와 분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단 한 번 살아갈 기회를 갖게 된 자임을 잊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가 주입시켜서 내가 원하게 된 건지. 그러니까 사실 패션의 유행이라는 게 되게 큰 거거든요. 패션의 유행이라는 것도 이게 사람들이 내가 이거 사고 싶어. 예를 들면 어그부츠야. 내가 이 어그부츠 사고 싶어. 근데 사실 이 어그부츠를 사고 싶은 거는 내 의지가 아니거든요. 이걸 사고 싶게 되는 과정이. 이 사회가 나한테 주입한 거야. 지금 어그부츠가 유행이야. 어그부츠가 유행이어서 너 이거 사야 돼. 사람들이 이거 다 신고 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취향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결국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잃게 되는 거죠. 이 사회에서 주입해서 내가 이걸 원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분이, 아니야, 난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야, 이러시는데, 나 만약에 이분이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야, 한 분이 만약에 5년 전에도 어그부츠 계속 신었으면 나 인정. 그랬으면 인정해. 근데 어그부츠가 진짜 저 대학교 때까지 많이 신었어요. 저 대학교 때까지 많이 신다가, 나 대학교 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무도 안 신었어, 어그부츠를. 근데 나 초등학교 때부터 유행이 꽤 오래 갔어.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초6 때인가?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임수정 님이 어우부츠 신고 그때부터 유행을 해가지고 그 유행이 되게 오래 갔어요. 매 겨울마다 신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한 2학년까지 유행을 했어요. 그러고 유행이 끝나고 한 10년 동안 유행을 안 했거든요, 어그부츠? 근데 아까 저분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갖고 싶어서 산 거예요, 이런 분은. 그러면은 그분은 지난 10년 동안 신었어야 돼. 어그부츠 아무도 안 신던 그 지난 시절 동안 신었어야 돼. 근데 아니야, 이번에 샀을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런 거야. 이 사회가, 패션의 트렌드가 나한테 주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활동은 일정하고 기성품화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벗어나면서도 우리가 합의를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고독에서 분리 경험을 극복하려면 합일의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합일의 경험을 하는 방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원시 시대 때는 어떤 집단 성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좀 지난 세상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아니면 여러 상대를 만나서 성관계에 중독이 된다든지, 이런 합일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좀 합의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창조적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미 세상에 많이 알려진 것들이. 그래서 합의를 이루는 세 번째 방법이,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아까 그런 거였어요. 부족사회 그런 거였고, 두 번째가 아까 그런 알코올이나 마약 이런 거였는데, 세 번째가 창조적 활동.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이든 직공의 창조적 활동이든 어떤 종류의 창조적 작업이든 창조하는 자는 외부 세계를 나타내는 자료와 결합한다. 모든 형태의 창조적 작업에서 일하는 자와 그 대상은 하나가 되고 인간은 창조 과정에서 세계와 결합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스스로 창조를 하면 그 외부 세계로부터 원래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서 고독을 경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어떤 거를 창조를 하면 내가 내 외부 세계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합일의 경험을 나한테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경험 자체로서 나한테 합의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생산적인 일, 곧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내고 내 작업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에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적 활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규격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나의 창조물, 나의 예술품,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완전한 해답은 대인간적인 결합, 다른 사람과의 융합의 달성, 곧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고독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험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건 합일이고, 그 합일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해답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선아님이 이렇게 독서회를 여는 것도 창조적 활동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창조적 활동으로서 우리가 세계와 결합한다라는 말이 좋긴 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간적인 결합, 다른 사람과의 융합, 사랑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대인간적 합일의 달성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힌다. 융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방식의 차이점은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공통점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꼭 그게 연인 간의 사랑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친구와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연인과의 사랑, 가족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안에서도 또, 좀 폭력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헌신적인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사랑으로 부른다면은 반려동물을 위한 사랑, 맞아. 이 모든 거를 사랑으로 한다면 이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힌다는 거죠. 왜냐면 이 모든 사랑으로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모든 감정들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번 유튜브 라이브 때는 화면이 있을까요? 하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계속 없이 가려고 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책을 읽으면서 집중하는데 좀 거슬릴 것 같고 화면이 있으면은.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어차피 이게 책 방송이기 때문에 제 얼굴을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유튜브로 하게 되면은 얼굴 대신에 뭐 다른 책 표지를 깔아놓다거나 아니면 조금 예쁜 풍경을 깔아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모습은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이제 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근데 제 얼굴 굳이 보셔야 되나? 만약에 유튜브에서 하면은 책 표지나 아니면 예쁜 풍경 같은 거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합일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이상의 온갖 난점 때문에 해답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종류의 합일에 대해 말하는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해답으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 또는 공서적 합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미숙한 형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전자의 의미만 사랑이라는 말을 쓰겠다. 그래서 확실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저자는 하나의 사랑만을, 이 책 안에서는 그 어떤 하나의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 나머지는 그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먼저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전자가 뭐냐면 실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해답으로서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서적 합일, 여러분 혹시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찾아보세요? 아니면 그냥 그 부분은 스루하고 그냥 쭉 읽으시나요? 저는 사실 소설을 읽을 때는 그냥 스루하고 읽거든요. 왜냐면 소설을 읽으면은 그 단어를 몰라도 대충 문맥상으로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소설책이 아닌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할 때는 귀찮아서 잘 안 찾아보는데, 소설이 아닌 경우에는 또 바로바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서적 합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공서적 합일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 메모를 해놨거든요. 이게 한자어인데 어디 갔지?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해놨는데 어디 간 거야? 여러분 저 사라진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찾으면서 제가 분명히 찾아놨거든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화면도 없고
소리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얘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러고서 나갈까봐. 어딨어? 아, 여기 있다. 공서적 합일. 이게 함께 공, 집서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이 함께함. 공서적가 나와라. 전혀 다른 것이 함께함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에서 그 생물학적 유형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임신한 어머니랑 태아는 두 개는 다른 개체잖아요. 근데 그 임신을 했을 때는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태아는 둘이면서 하나다. 그들은 함께 살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조금 요즘 시대의 관념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되게 그걸 이 시대에서는 당연히 그랬겠죠? 어머니의 역할이랑 아버지의 역할을 너무 확실히 구분을 해놓고 그 역할이 뚜렷하게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세상에서는 조금 더 부모의 역할을 강조를 하잖아요. 엄마나 아빠, 엄마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빠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정확히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이 라방을 1시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책을 반절도 안 읽었는데 벌써 40분이 됐어요.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진도가 안 나가네? 아니면은 좀 빨리빨리 하고 1시간 만에 할까요? 2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이 굉장히 단호하고 꽉 막힌 느낌. 꺾으면 부러질 것 같은. 맞아요. 이 저자가 진짜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해.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서적 합일의 수동적 형태, 그러니까 공서적 합일이 수동적 형태랑 능동적 형태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수동적 형태는 복종. 인간이 복종하고 있는 자의 힘은 그것이 인간이든 신이든 팽창한다. 그는 모든 것이고 내가 그의 일부가 아닌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결코 애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립하지 못한다. 그는 통합성을 갖지 못한다. 그는 아직도 완전히 탄생하지 못한 자이다. 그러니까 수동적 형태로서 공서적 합의를 한다면 복종인 거죠. 그 복종을 할 때는 이 상대한테 엄청난 힘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피학대 음란증적 사랑, 마조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지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람의 일부가 됨으로써 고립과 분리감에서 도피한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떤 세상이 엄청 어지러울 때 그 독재자를 사람들이 더 선봉하게 되잖아요. 그게 세상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강제적으로 진압을 하는 거에 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을 느낌으로써 그 고독을 극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능동적 형태는 지배.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서 고독과 갇혀있다는 감정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가학성 음란증, 사디즘이다. 그는 자신을 숭배하는 다른 사람을 흡수함으로써 자신을 팽창시키고 강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관계는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서적 합일에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공서적 합일이라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서적 합일에서는 능동적인 형태와 수동적인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조히즘이랑 사디즘.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한쪽은 그 지배함으로써 한쪽을 흡수함으로써 그 고립을 극복을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흡수됨으로써 고립을 극복을 하는 거야. 어쨌든 하나로 합쳐지니까. 그래서 힘들면 사이비에 빠지기 쉬운 거랑 비슷한 거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이제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떤 기댈 게 필요할 때 그런 그러니까 사이비도 어쨌든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종교 안에서 사이비라는 게 발생했잖아요. 종교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그 사이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 어떤 절대적인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나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처음이라 떨리시는 게 느껴집니다. 저 안 떨고 있는데 저 떨린 거 같나요? 저
저 떨지 않고 있어요. 저 지금 방 안에서 딸기 잠옷 입고 거의 들어 누워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서적 합일은 그런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건강한 사랑은 공서적 합일과는 대조적으로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누워 계세요? 누워있진 않고 거의 누워있다고. 그 1인용 소파에 기대서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공서적 합일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흡수하면서, 그러니까 개성을 죽이고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능동적인 사람은 자신을 지우고 하나로 되는 거고, 수동적인 사람은, 그리고 능동적인 사람은 그 지운 누군가를 흡수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올바르지 않은 사랑인데, 정말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은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합의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 책을 시작할 때 있어서. 개인과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람이랑 합쳐지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 곧 행동과 격정으로 구별한다. 능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자유롭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수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쫓기고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동기에 의해 움직여지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스피노자는 덕과 힘이 동일하다는 명제에 도달한다. 선망, 질투, 야망, 온갖 종류의 탐욕은 격정이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나타날 수 없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하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고독이나 결핍을 느끼는 게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핍을 느낀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았던 게, 사실 사랑을 주는 거라고 정의를 하고 스스로 그걸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고독을 느낄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줌으로써 내가 풍족해지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행동에 달린 거야. 근데 사랑을 받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받는 것으로만 기대를 하면은 내 의지가 아니거든.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동적인 입장에서 사랑을 정의를 해버리면 나는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 사랑을 줄 때까지. 내가 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한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는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뭐냐면 사람들이 또 여기서 착각할 수 있어요. 주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하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나 감수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고 싶어서, 베풀고 싶어서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내가 받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희생하는 것? 그거는 또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지 못할까봐 무서우니까 난 희생할 거야. 예를 들면 막 친구랑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어. 얘가 나를 좋아할 때까지. 그러는 거는 진심으로 주는 게 아닌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그 희생이라는 것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희생하고 뺏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희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뺏기는 의미로서, 내가 감수하는 의미로서 희생하는 것 또한
올바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억지로 쏟아내는 마음. 그런 거죠. 사랑을 행하고 주는 것은 나를 좀 희생하자고 하는데, 안 보인다, 댓글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희생하는 자기 모습에도 도취되는 거예요. 여기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주는 환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생산적인 성격의 경우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 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며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즐거운 행위가 되어야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희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물질적인 영역에서 준다는 것은 부자임을 의미한다.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다. 많이 주는 자가 부자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다라는 자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엄청 부자면 뭐예요? 내가 많이 가졌어도 내가 전전긍긍하면은 마음이 부자가 아닌 거야. 근데 내가 이만큼 내가 매년 어떤 사람은 1000만큼 가지고 있고 나는 100만큼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100만큼 가지고 있어도 50만큼 나누는 게 두렵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1000을 가지고 있는데도 50만 나눠준 것도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거는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계속 결핍을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돈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렇거든요. 그런 풍족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혀 있어도 풍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몇십억이 찍혀 있어도 자기가 풍족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풍족하지 않은 거야. 그 풍족이라는 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결핍을 느끼지 않아야 풍족한 거예요. 부유라는 게. 그게 꼭 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나 준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 영역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반드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모든 표현과 현실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핀 고정 댓글 했는데 댓글이 없어졌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 희생이라는 생명을 준다는 게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어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한테 기쁨을 나누는 것, 내가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자체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게 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랑이라는 게 꼭 연인 간에만의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거. 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진짜 정말 다 나누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 자체로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 있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 그래서 자신의 유머 이것도 이제 코미디언들은 그 사람들을 웃기는 걸로 엄청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거. 사실 이게 직업이 아니라면 사람을 웃기는 일 자체가 나한테 크게 어떤 물질적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이 아니라면. 근데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이제 즐거운 것 자체가 나한테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는 거. 그것만으로 내가 행복한 거. 그게 내가 결핍이라고 느끼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시간을 했으니까 조금 더 이걸 하나하나 다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스킵을 해볼게요. 스킵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고 하는 요소에도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 등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어떤 진실한 사랑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대를, 만약에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그 강아지가 나한테 어떤 주는 게 없어도 이 강아지가 아프진 않은지, 얘가 물은 마셨는지, 오늘 물은 마셨는지, 밥은 먹었는지, 그리고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고, 내가 산책시키는 것만으로도 얘가 행복하면은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런 게, 사실 제가 제 남자친구랑 저랑 얘기를 했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INTJ거든요? 남자친구가 되게 사랑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친구가 한 말이, 자기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사랑보다는 인간과 동물 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경우가 진정한 사랑을 만들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한대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나 서로 바라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뭔가 해주면 해줄수록 막 희생이라고 느낀다거나 뺏긴다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받기를 바란다거나. 근데 동물과 인간 간의 사랑은 동물도 나한테 어떤 걸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사람도 이 동물한테 내가 이 동물이 뭐 돈 벌어오길 바래, 뭐 아니면 뭐 맨날 내가 잠잘 때 나 재워주길 바래, 뭐 이런 거 안 바라잖아요, 동물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인간 대 인간의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인간과 동물 간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쉬운 관계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호와 책임이 많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동물과 인간관계의 관계는 되게 그게 가능한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게 되게 어렵다? 분명히 부모님도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할 거고 우리도 부모님 엄청나게 사랑하겠지만, 부모랑 자식 관계에서는 부모도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 부모들이 있겠지만 좀 많은 경우에서 부모가 나한테 어떤 걸 엄청 바랄 수도 있고 내가 부모한테 엄청 어떤 걸 바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기대나 얘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 이게 조금 어긋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 자체로 행복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 자체로 행복하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로 행복하길 바라야 되는 건데, 얘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얘가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자식은 몇 명을 낳았으면 좋겠고, 이런 게 조금 틀어진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한테,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걸 해줬으면 좋겠고, 누구 부모는 뭐를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우리 부모는 왜 이것도 안 해줄까? 아니면 뭐 우리 부모랑 내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기대들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삐뚤어진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개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보호와 관심에는 사랑의 또 하나의 측면, 곧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은 책임이 흔히 의무, 곧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의 참된 의미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동이다. 책임은 다른 인간의 존재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존경인데, 만일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외경은 아니다. 존경의 이 말의 어원은 바라보다 에서 온 건데, 그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